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신부 대기실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은 순백의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방 전체를 보석처럼 빛나게 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백합과 장미향이 은은하게 떠다녔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거울은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여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이수진은 바로 그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디자이너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맞춘 듯 완벽하게 흘러내렸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무지갯빛을 뿜어냈다. 그녀의 어머니 최 여사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매만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들이 꿈꿔왔던, 아니, 그 이상이었다. 바로 그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김민준이었다. 그의 아들, 김지훈의 아버지. 김민준의 모습은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수년 동안 입어온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선은 희미하게 발에 있었고 바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들의 결혼을 앞둔 아버지의 순수한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다. 수진아, 준비는 다 되었니? 정말 아름답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이수진의 얼굴에는 아주 잠시 차가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김민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에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꿀처럼 달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버님, 마침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최 여사가 재빨리 다가와 지훈의 팔을 잡고 다른 쪽으로 이끌며 눈짓했다. 지훈아, 넌 잠시 저쪽에 가 있거라.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단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와 예비 신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그는 곧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몇 걸음 물러났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이 별일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다. 방 안에는 김민준과 이수진,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최 여사, 세 사람만 남았다. 이수진은 김민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와 같았다. 아배우님,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김민준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필요한 게 뭐라도 있니? 이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결혼식장에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순간 김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백합과 장미의 향기도,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도 모두 의미를 잃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뭐라고 했느냐? 최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다. 사돈어른, 오해는 마세요. 저희가 사돈어른을 싫어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김민준의 낡은 양복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오시는 하객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랍니다. 제 친구 남편은 국회의원이고 수진이 친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행색이 너무 초라하시잖아요. 이수진이 그 말을 이어받았다. 맞아요. 아버님, 사람들이 아버님을 보고 지훈 씨네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희 집안 체면도 있고요. 그냥 조용히 식장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사진 찍을 때만 잠시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 사진도 그냥 저희끼리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이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차갑고 무거운 감각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수진에게 고정되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저 드레스. 그는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게 해주고 싶어서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망설임 없이 지불했다. 그녀의 목에서 빛나는 저 목걸이.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가 따로 준비한 예물이었다. 이 호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이 연회장. 그는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아들의 단 하루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다. 그의 기억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땀 흘리던 젊은 시절의 자신. 아들 지훈이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길.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아들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날 밤. 그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삶은 오직 지훈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의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는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그들의 체면에 흠집을 낸다는 이유로 김민주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 김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대화를 들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와 예비 신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어쩔 놀라 하며 그저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위해 단 한마디의 변호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김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였지만 이 결혼에 대한 일말의 희망, 그리고 저 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논쟁할 가치도, 설득할 이유도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기쁨도, 설렘도, 실망도 아닌 텅 빈 무표정이었다. 김민주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수진이 뒤에서 밝게 외쳤다. 초의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대답 없이 묵묵히 걸어 신부 대기실의 무거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화려함과 향기는 그와 완전히 다른 세상의 것이 되었다. 텅 빈 복도에 혼자 선 김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차가웠던 심장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남자의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눈빛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고박 이사, 나 김민준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그 시각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총지배인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박진수 이사는 호텔의 총책임자로서 오늘 하루에만 3건의 대형 결혼식과 2개의 국제 컨퍼런스를 동시에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번쩍이며 호텔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고 그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는 각 부서 팀장들의 보고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크리스탈 홀, 10분 뒤 신부 입장입니다. 하객들 모두 착석 완료. 로즈가든 홀, 식전 칵테일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주방장님, 그랜드 볼룸 코스 요리 준비는 시간 맞춰 가능합니까? 박 이사는 능숙하게 지시를 내리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어떤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보통 근무 중에는 개인적인 연락은 받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지만 발신자 번호가 없는 비공개 번호인 것을 보고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번호로 연락을 해오는 사람은 극소수의 VVIP 고객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안일이 박진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나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박 이사, 나기민준이요. 처음 몇 초간 박 이사는 그 이름의 무게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한국에서 흔한 이름이었다. 그는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톤으로 물었다. 아, 네. 실례지만 어느 김민준 회장님이신지요? 저희 호텔에 오늘 예약이 있으신 지연무건설. 그 짧은 한마디에 박 이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천무건설.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호령하는 거대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맨손으로 일궈낸 신화적인 인물. 김민준 회장. 그는 재계에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해 그림자 회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박 이사 역시 그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 이름이 가진 힘과 영향력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천무그룹은 이 호텔의 최대 주주 중 하나였고 김민준 회장은 말 한마디로 자신의 목을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박 이사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극도의 긴장감과 존경심이 섞인 거의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였다. 호해, 회장님 아이고, 제가 몰라 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자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김민준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 없이 차가웠다. 마치 깊은 겨울의 얼음장 같았다. 오늘 크리스탈홀에서 진행되는 김지훈 군과 이수진 양의 결혼식이 있어. 네, 회장님 물론입니다. 저희 호텔에서 가장 화려한 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는 혹시라도 서비스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이어진 김민준 회장의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결제를 취소하시오. 네, 회장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결제를. 취소하시라니요. 박 이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미 선결제된 상태였다. 이제 와서 취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소. 김민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서늘한 기운이 실렸다. 호텔 연회장, 웨딩드레스, 케이터링, 플라워 데코, 밴드, 사진 촬영. 내가 결제한 모든 것을 당장 중단시켜 1분 주지. 1분 안에 모든 서비스가 멈추지 않으면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 바뀔 줄 아시오. 그것은 명령이었고 협박이었으며 최종 통보였다. 박 이사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결정이 단순한 변심이 아님을,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박 이사는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1분. 그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경고음처럼 울렸다. 그는 즉시 인터컴의 모든 채널을 연결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고 다급함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전 직원 주목, 이건 비상 상황이다.
지금 당장 크리스탈 홀에서 진행되는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다. 인터컴 너머로 직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총지배인님. 하지만 곧 신부가 입장해야 합니다. 닥쳐, 내 말 들어. 연회팀장 크리스탈 홀 담당자는 누구야? 접니다. 최 팀장입니다. 최 팀장, 지금 당장 신부 측의 결제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여 모든 결제가 취소되었다고 통보해.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절대로 천무그룹이나 김민준 회장님의 김자도 꺼내선 안 돼.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주방 크리스탈 홀로 나가는 모든 음식과 음료. 즉시 스톱 한 접시도 더 나가면 안 돼. 음향 조명팀 홀에 모든 음악과 스크린을 꺼 메인 조명만 남기고 전부 소등해. 경호팀 홀 입구를 통제하고 외부 인원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소란에 대비해. 박 이사의 명령은 전광석화처럼 호텔의 모든 신경망으로 퍼져나갔다. 총지배인의 미친 듯한 고함에 호텔 직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완벽하게 작동해왔던 거대한 톱니바퀴가 단 한 사람의 전화 한 통에 삐걱거리며 멈춰 서기 시작한 것이다. 박 이사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크리스탈 홀의 CCTV 화면.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그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직접 현장으로 가야 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김민준 회장의 분노를 잠재워야 했다. 그는 생각했다. 도대체 크리스탈 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누가 감히 그림자 회장을 건드린 거란 말인가? 그 순간 신부 대기실에서는 이수진과 최 여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봤지 그 영감, 군소리 없이 나가는 거. 진작에 저렇게 했어야지. 그럼 우리 딸이 누군데 이제 저런 구질구질한 과거는 싹 잊고 재벌가 며느리로 새 출발하는 거야. 그들은 문 밖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대한 균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허영과 탐욕으로 가득 찬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크리스탈 홀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었다. 홀의 천장에는 수만 송이의 흰 장미와 난초가 매달려 마치 구름 위 정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10인조 오케스트라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을 연주하며 곧 시작될 동화 같은 결혼식의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테스트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 좌석에 앉아있던 이수진의 아버지와 친척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아니, 순조로워 보였다. 신부 입장을 정확히 아분 앞둔 그 순간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가장 먼저 멈춘 것은 음악이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가 가장 아름다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바이올린 소리가 뚝 끊겼다. 마치 필름이 끊긴 영화처럼 홀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하객들은 연주자들이 악보를 넘기다 실수했으려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소음 위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지휘자는 귀에 꽂힌 이니어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다음은 빛이었다. 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던 핀 조명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신랑 신부의 행복한 모습을 비추던 대형 스크린들도 약속이나 한 듯 검은 화면으로 변해버렸다. 이제 홀을 비추는 것은 천장에 최소한의 기본 조명뿐이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밋밋하고 차가운 공간으로 변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었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료를 나르던 웨이터들이 홀 가장자리로 물러나 부동자세로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웅성거림은 이제 불안한 속삭임으로 변했다. 무슨 일이지, 정전인가? 아니, 기본 조명은 켜져 있잖아.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서울 최고 호텔이라더니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때 연 회장 책임자인 최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신부 측 가족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잘 다려진 유니폼은 구겨진 것처럼 보였다. 신부 대기실에서 막 나와 자리에 앉으려던 최 여사가 그를 보고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최 팀장님, 이게 지금 무슨 경우예요? 곧 내 딸이 입장해야 하는데. 음악도 꺼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최 팀장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이 없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 호텔의 메인 결제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결제 시스템 오류. 이수진의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입니까? 어서 복구해요. 최 팀장은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다. 그게 오류로 인해 이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선결제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규정상 결제가 복구되기 전까지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돈 문제를 입에 올려 이미 몇 주 전에 완납한 걸 당신도 확인했잖아. 네, 물론입니다. 사모님, 하지만 현재 전산상으로는 모든 것이 취소된 상태라 저희도 어쩔 도리가. 마침 대기실에서 나온 이수진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을 망치겠다는 거예요. 당장 총지배인 나오라고 해요. 이딴 식으로 일하는 직원은 잘라버려야 해. 그녀의 날카로운 고함에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신랑인 김지훈이 황급히 달려와 이수진과 어머니를 말렸다. 수진아, 엄마, 진정하세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카드로 다시 결제하면. 하지만 최 여사는 지훈의 말을 가로막았다. 차고는 무슨, 이건 이 호텔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지훈아. 넌 가만히 봐 있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자존심 문제지. 그녀는 다시 최 팀장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다. 이봐요. 팀장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사돈이 누군지는 알고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야. 최 팀장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총지배인에게서 절대 김민준 회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는 엄명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그저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복구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수진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근처 테이블에 있던 샴페인 잔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홀 안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하객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동화 속 공주님 같던 아름다운 신부는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악녀가 서 있을 뿐이었다. 당장 모든 걸 원상 복구시키지 못해 내가 이 호텔을 언론에 고발해서 문 닫게 만들어버릴 거야.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하객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깨닫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신부,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 아무리 화가 나도 하객들 앞에서 저렇게까지 하다니. 집안 수준 알만하다. 결제 취소라니. 혹시 돈이 없어서 사기 결혼이라도 하려던 거 아닐까. 최 여사와 이수진은 자신들을 향한 수군거림을 듣자 더욱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들의 교양 있는 척하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탐욕스럽고 천박한 본성이 하객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김지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번갈아 떠올리며 혼란에 빠졌다. 그는 아직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단 하나의 전화통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자신의 결혼식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망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혼란의 정점. 최 팀장은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때 홀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일단의 무리가 들어섰다. 가장 앞장서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이 호텔의 총지배인 박진수 이사였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박 이사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소란의 중심지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박진수 이사의 등장은 성난 파도에 뛰어든 거대한 방파제와 같았다. 소란스럽던 호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특히 최 여사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한 표정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박 이사님 어서 오세요.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저 초회 팀장이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당장 저 사람 해고하고 이 사태를 수습해 주세요. 그녀는 박 이사가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했다. 결국 자신들은 수억 원을 쓴 VVIP 고객이 아니던가. 이수진 역시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박 이사가 무능한 부하 직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준비를 했다. 그러나 박 이사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최 여사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홀의 가장 구석진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가 내뿜는 냉엄한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사님, 제 말 듣고 있어요. 최 여사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박 이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붉은 카펫이 깔린 길을 가로질러 하객들 사이를 헤치며 묵묵히 나아갔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며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목적지는 홀의 기둥 옆,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어두운 구석이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방금 전 신부에게 쫓겨났던 초라한 양복 차림의 바로 그 남자, 김민준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그는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역설적인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 이사는 김민준의 바로 앞, 세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저 호텔 총지배인이 저 볼품없는 노인에게 무슨 볼일이란 말인가. 다음 순간 호텔 전체를, 아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뒤흔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총책임자,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언제나 위풍당당하던 박진수 이사가 그 초라한 노인 앞에서 허리를 굽히기 시작했다. 10도, 45도. 마침내 그의 상체는 바닥과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90도 각도로 숙여졌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신하가 황제에게, 죄인이 심판자에게 바치는 절대적인 복종과 경애의 표시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무나도 선명해서 홀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압도적인 정적이 크리스탈 홀을 지배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수군거림, 분노의 고함, 샴페인 잔이 부서지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이었다. 회장님,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단어는 전염병처럼 하객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회장님이라니 누구를? 설마 저 노인분을?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굽힌 박 이사와 그 인사를 묵묵히 받고 있는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때 하객들 중 한 명이었던 중경위협의 김 부장이 옆 사람의 팔을 붙잡으며 경악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잠깐, 저분 설마 천무건설의 김민준 회장님 아니야? 천무건설, 그 이름이 나오자 홀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무건설이라는 이름은 절대적이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움직이는 거대한 손,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이자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어 그림자 회장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 말도 안 돼. 김민준 회장님은 공식 석상에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어. 하지만 저 박 이사의 태도를 봐저건 보통 상대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야. 그러고 보니 신랑 이름이 김지훈이었지. 천무건설 김민준 회장의 외아들 이름이 바로 김지훈인데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자 하객들의 표정은 경악에서 경외, 그리고 공포로 변해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초라한 시골 영감으로 취급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살아있는 신화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진실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이수진과 최 여사였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최 여사는 방금 전 박 이사에게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김민준과 박 이사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회장님, 천무건설. 그럼 저 영감이 이수진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가 이내 조금 전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버님 행색이 너무 초라하시잖아요. 이 결혼식장에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사진도 그냥 저희끼리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신이 쫓아낸 남자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남루한 모습의 노인이 바로 자신이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동아줄, 그 자체였다는 사실. 아니, 동아줄이 아니었다. 하늘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감히 하늘에 대고 침을 뱉고 흙을 뿌리고 발로 짓밟은 것이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 화려한 결혼식장, 이 모든 것을 지불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베푼 호의를 입고 먹고 즐기면서 정작 그 주인은 더럽고 부끄럽다며 문 밖으로 내쫓았다. 이수진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아버지가 간신히 부축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 것인지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 따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김민주는 허리를 굽힌 채 굳어있는 박 이사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고개 드시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박 이사는 마치 사면이라도 받은 죄인처럼 황급히 허리를 폈지만 감히 김민준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는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때 얼어붙었던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바로 신랑 김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난한 노동자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라니. 천무건설이라니요. 김민주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책망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숨긴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평범하고 정직한 젊은이로 자라주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그 바람이 오늘 아들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을 침묵으로 방관하게 만들었다. 그게 지금 중요하더냐? 김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방금 전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아픈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네가 사랑하는 여자 이수진 양과 그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내 옷차림이 부끄러우니 내 유일한 아들의 결혼식에서 나가달라고 하더구나. 지훈의 동공과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이가 그랬을 리가.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오해. 김인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오해였을 수도 있겠지. 내가 천무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평생 공사판을 전전한 늙은 노동자라고 오해했겠지.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김민주는 말을 이었다. 나는 괜찮다. 평생을 멸시와 조롱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지훈아, 내 아들아, 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네 아버지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순간에 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슬픈 사실의 확인이었다. 아들의 침묵이 며느리가 될 여자의 모욕보다 더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는 고백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바로 그때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박 이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회장의 신임을 다시 얻어야만 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호텔 VIP 대기실에는 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보안 음성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당장 5분 전 신부 대기실에 녹음 파일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수진과 최 여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최 여사는 안 돼 라고 외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수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김민주는 박 이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간단한 몸짓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박 이사는 즉시 경호팀장에게 귓속말로 명령을 내렸다. 2분도 차에 되지 않아 한 직원이 태블릿 PC를 들고 달려왔다. 박 이사는 그것을 받아들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그리고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적이 흐르는 홀 안에 조금 전 신부 대기실의 대화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버님, 마침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이수진의 가식적으로 달콤한 목소리였다. 이 결혼식장에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그 말이 흘러나오자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지우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오늘 오시는 하객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아버님 행색이 너무 초라하시잖아요. 초의 여사의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람들이 아버님을 보고 지훈 씨네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희 집안 체면도 있고요. 사진도 그냥 저희끼리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잔인한 말들이 홀 전체를 떠돌며 하객들의 귀에 그리고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녹음 파일 속에서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는 아들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크게 들렸다. 아무런 변명도 저항도 없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 녹음이 끝나자 박 이사는 조용히 태블릿을 껐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더 이상의 변명이나 오해는 존재할 수 없었다. 김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 그리고 극심한 자기 혐오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아들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절규에 가까운 통곡이었다. 제가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아들의 오열은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김민주는 눈을 감은 채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서도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아들의 통곡은 김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뜨거운 불씨와 같았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아버지 곁에 서 있었다. 그 부자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그림처럼 보였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상처받은 아버지와 뒤늦게 철이 든 아들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여사와 이수진의 머릿속에서는 필사적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공포가 뇌리를 스쳤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존 본능이 더 강하게 발동했다.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 동아줄, 바로 김민준 회장의 온정에 매달리는 길밖에 보이지 않았다. 먼저 움직인 것은 최 여사였다. 그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던졌다. 그녀는 김민준의 앞으로 달려가 쿵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린 그녀는 조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애처롭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회장님 사돈어른,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무지해서.
눈이 멀어서 감히 하늘 같은 분을 몰라 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바닥을 기듯이 김민준의 발치로 다가왔다. 저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아낙네일 뿐입니다. 제 딸년도 아직 뭘 모르는 철부지고요. 곧 결혼을 앞두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잠시 헛소리를 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디. 부디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영희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처절해서 몇몇 하객들은 혀를 찰 정도였다. 불과 10분 전 자신을 국회의원 부인의 친구라며 거들먹거리던 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한 마리 미물 웨이우이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의 신회. 이수진 역시 정신을 차리고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김민준이 아니었다. 아직 미련과 감정이 남아있을 유일한 사람. 바로 김지훈이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거추장스럽게 붙잡고 지훈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의 팔에 매달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지훈 씨 오빠 아니지. 이건 꿈이지. 제발 오해라고 말해줘. 그녀는 지훈의 가슴을 치며 애원했다. 내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오빠한테 어울리는 완벽한 아내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거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내 마음 알잖아. 응. 그녀는 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사랑했잖아.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가 있잖아. 제발 아버님께 말씀 좀 드려줘.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오빠가 말하면 들어주실 거잖아. 응, 제발. 그것은 사랑의 호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으로 던지는 교활한 유혹이었다. 지훈은 실제로 잠시 흔들렸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눈물은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갑고 단단한 손 하나가 지훈의 팔에 매달린 이수진의 손을 떼어냈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벌레라도 떼어내는 듯한 무심한 동작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이수진은 그 힘에 밀려 몇 걸음 뒤로 주춤했다. 김민준은 먼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최 여사를 차갑게 내려다 보았다. 무지함은 무례함의 변명이 될 수 없소. 가난이 천박함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최 여사의 심장을 찔렀다. 최 여사는 그 말에 울음소리마저 멎어버렸다. 그리고 김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공포에 질려있는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미래의 며느리를 보는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이물질을 보는 듯한 차갑고 텅 빈 눈빛이었다. 아가씨. 그는 더 이상 수진을 아가라고 부르지 않았다. 완벽한 타인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그는 이수진이 입고 있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대는 내 돈으로 산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내 아들이 준 가장 비싼 보석을 목에 걸고 내 아들의 아버지를 부끄럽다며 내쫓았소. 그것은 단지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김민주는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대는 내 아들을, 그리고 내 아들이 그대에게 바쳤던 순수한 사랑 그 자체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요. 그 사랑의 근본인 나를 부정했으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수진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깨부수는 망치 소리와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끝났다. 김민주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박 이사를 향해 말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고 이야기하듯 이수진이라는 존재는 그의 안중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였다. 박 이사, 뒷정리 부탁하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자비도, 용서도, 두 번째 기회도 없었다. 오직 냉엄한 결과만이 남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준의 뒷정리라는 말은 최종 선고였다. 박 이사는 즉시 그 의미를 알아듣고 경호팀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굳은 얼굴로 최 여사와 이수진, 그리고 넋이 나간 그녀의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이제 이들을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 연회장에서 치워버리는 일만 남은 터였다. 하지만 김민주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아니, 아직이요. 그의 나직한 말에 모두의 행동이 멈췄다. 박 이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정도의 굴욕과 파멸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대체 무엇이 더 남아있단 말인가? 이수진과 최 여사의 얼굴에는 다시 희미한 희망이 떠오르는 듯했다. 혹시라도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약해진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들의 헛된 희망은 다음 순간 산산조각 났다. 김민주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잠시 뒤로 물러서게 한 뒤 다시 한번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첫 번째 전화가 폭풍을 불러오는 신호탄이었다면 두 번째 전화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쓰나미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짧은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채 한 번도 울리기 전에 냉정하고 기계처럼 정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윤 실장입니다. 회장님. 천무그룹의 컨트롤 타워. 김민준의 수족이자 그림자인 윤기석 실장이었다. 김민준은 연 회장의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용건을 말했다. 윤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즉시 처리하게.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있네. 오늘 내 아들 지훈이와 결혼할 뻔했던 여자야. 그 여자의 아비 되는 자의 사업체를 즉시 조사하게. 이름은 이병철일 걸세. 김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마 껍데기만 남은 유령 회사일 테지. 이번 결혼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을 가능성이 높아. 10분 주지. 그 회사의 재무 상태, 부채 내역, 자산 현황을 모두 파악해서 보고하게. 그리고 김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는 이수진의 가족을 쳐다보았다. 그 정보를 정리해서 지금 이 연회장에 와 있는 모든 하객들과 언론 기자들에게 동시에 전송하게. 천무그룹의 이름이 아닌 믿을 만한 금융정보 소식통의 형태로. 전화기 너머의 윤 실장은 잠시의 망설임이나 질문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10분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주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하나 더, 우리 법무팀을 지금 당장 이수진의 집으로 보내게. 결혼 선물로 내가 증여했던 압구정의 아파트, 예물로 보냈던 시계와 가방들, 그리고 이병철 사장에게 사업 경력금으로 주었던 법인 차량까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회수해. 오늘 안으로 명령 접수했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겼다. 김민주는 휴대폰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들 옆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홀 안에 누구도 그가 방금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품고 있는 불길한 기운에 모두가 압도되었다. 이수진의 아버지는 유령 회사, 사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 여사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10분이 지났을 때 홀 안 여기저기서 동시에 진동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윙, 윙. 하객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스팸 메시지려니 생각했던 사람들은 발신자가 유력 경제정보지인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웅성거림. 이번에는 이전의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아니었다. 경멸과 혐오,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섞인 차갑고 날카로운 속삭임이었다. 사람들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로에게 속삭였다. 이게 사실이야. 이수진 씨네 집. 곧 부도 직전이었대. 세상에. 부채가 자산의 3배가 넘어. 제2금융권의 사채까지. 이건 뭐 회생 불가능 수준인데 결혼정보회사에도 재산을 속여서 등록했다고 나와 있어.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 시도잖아. 어쩐지 딸내미를 어떻게든 재벌계 밀어 넣으려고 길을 쓰더라니. 집안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구먼. 정보는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김민준의 명령을 받은 윤 실장의 팀은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재무제표 요약본, 등기부등본,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의 비공식 평가보고서까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차가운 사실들이었다. 최 여사와 이수진은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적인 시선과 칼날 같은 속삭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 교양,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들이 가장 빛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들이 하객들을 속이고 지훈을 속이고 그리고 김민준을 속이려 했던 모든 계획이 만천에 드러났다. 최 여사는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뒤집으며 의혹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뒤로 넘어가 버렸다. 근처에 있던 호텔 직원이 달려왔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홀로 남겨진 이수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수억 원짜리 웨딩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텅 빈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부와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녀의 탐욕과 거짓말, 그리고 처참한 실패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이제 아무런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수백 개의 경멸적인 눈동자가 만들어낸 무형의 감옥 속에 갇혀버렸다. 완벽한 몰락이었다. 김민준이 내린 두 번째 심판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말살시켜버리는 것이었다. 호라는 거대한 장례식장처럼 변해 있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신부는 이제 모든 이의 경멸과 조롱을 받는 죄인이 되어 서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의무팀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고, 아버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화려하게 장식되었던 결혼식장은 이제 그들의 몰락을 위한 거대하고 잔인한 무대일 뿐이었다.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지훈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나 혼란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심과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 순진했던 청년은 사라지고
자신의 삶과 가문에 대한 책임을 깨달은 한 명의 어른이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이수진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자신을 속였던 여자에게, 그리고 그 여자에게 눈이 멀어 아버지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호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움직임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가 이 끔찍한 드라마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지우는 텅 빈 눈으로 서 있는 이수진의 앞에 섰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애원할 힘도, 분노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낯선 사람의 얼굴.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가면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그 어떤 사랑의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차가운 연민과 배신감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이수진의 왼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천천히 빼내기 시작했다. 그 반지는 그가 그녀에게 청혼하며 그의 모든 사랑과 미래를 약속했던 증표였다. 이제 그 약속을 자신의 손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었다.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을 떠나 그의 손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 반지를 이수진의 차가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예의처럼 나직하고 담담했다. 우리 여기까지야. 수진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수진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불렀던 그 이름. 그들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이름이었다. 나는 내게 생명을 주시고 평생을 바쳐 나를 키워주신 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 네가 경멸했던 나의 아버지는 나의 뿌리이고 나의 세상이야. 그 세상을 부정한 너와 함께 미래를 그릴 수는 없어. 그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는 슬프고도 단호한 선언이었다. 이수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반성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손바닥 위에 놓인 차가운 반지를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다. 지우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그는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모든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90도로 꺾인 그의 허리는 단순한 사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충성과 존경의 맹세였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김민주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그 손길 안에 담겨 있었다. 가자, 아데올라, 김민준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추악한 연극의 무대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함께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 위로 하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양옆으로 갈라져 길을 터주었다. 그 길의 끝에서 두 사람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의 육중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수라장이 든 홀 안에는 이제 몰락한 자들만이 남았다. 쓰러진 채 헐떡이는 최 여사, 넋이 나간 이병철, 그리고 손바닥 위에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꿈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이수진. 호화로웠던 결혼식은 그렇게 한편의 값비싼 소극 샤오주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소문의 파편들은 이제 막 홀을 떠나는 하객들의 입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터였다. 그 떠들썩했던 결혼식 파토극이 있고 나서 며칠이 흘렀다. 그 사건은 순식간에 서울 사교계와 비즈니스계의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었다. 이씨, 일가는 완벽하게 몰락했다.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집은 압류당했으며 그들은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를 피해 어디론가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하지만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김민준과 김지우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허름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아 있었다. 십수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간판, 찌그러진 양은 냄비, 플라스틱 의자. 이곳은 김민준이 회장이 되기 전부터,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단골로 드나들던 돼지고기 김치찌개 집이었다.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과는 세상의 끝과 끝처럼 다른 곳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 보였다. 식당 주인인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냄비를 퉁명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한동안 뜸하더니 웬일이야.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할머니 그럼요. 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쯧쯧, 얼굴이 반쪽이 됐네. 많이 먹어. 할머니는 지훈의 밥그릇에 계란 프라이 하나를 툭 올려주고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오직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김민주는 말없이 아들의 그릇에 잘 익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덜어주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먹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다.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때로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필요했다. 찌개가 반쯤 비워졌을 때 지훈이 먼저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천무그룹 회장님이라는 게. 김민주는 소주잔을 채우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평생 흙파고 벽돌 나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뿐이다. 내 아들에게 그런 걸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너는 그저 너의 힘으로 반듯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랐을 뿐이다.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지우는 다급하게 변명했다. 그냥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날 수진이와 어머니 앞에서 저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김민주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나도 알아. 그는 자신의 소주잔을 비우고는 잔을 다시 채우며 나직하게 말했다. 사람의 진심은 가장 편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궁지에 몰렸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돈이 없을 때는 모두가 착하고 겸손해 보이지.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다. 그는 젊은 시절 회사를 처음 일구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고동락하던 동료가 회사 돈을 들고 도망쳤던 일, 자신을 믿어주었던 늙은 현장 소장의 의리, 돈 때문에 추악하게 변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 신화가 아니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삶의 회고록이었다. 지우는 넋을 잃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알던 아버지는 그저 말수좋고 성실한 분이었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수많은 풍파를 헤쳐온 거대한 산과 같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지훈이 문득 떠오른 의문을 물었다.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수진 씨네 집안 사정을 아셨어요? 마치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그 질문에 김민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가장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알고 있었다. 야네, 네가 수진 양과 결혼하겠다고 내게 처음 데려온 날. 나는 바로 뒷조사를 지시했다.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그때 이미 그 집이 빚더미에 앉아있고 곧 부도가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 아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그 비싼 예물이며 아파트며 결혼식 비용까지. 왜? 김민주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지훈아, 아비의 역할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선택해 주는 게 아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믿어주고 혹여 그 길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지. 나는 그들의 재정 상태가 아니라 네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너의 선택을 믿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탐욕스러운 본성 대신 진실한 마음을 보여줄지도 모른다고. 나는 수진 양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다. 내 아들이 사랑한 여자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수억 원을 기꺼이 걸었던 거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지.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지훈아, 그저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그제야 지훈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벌인 그 모든 일들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은 아들에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겉모습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픈 수업료였던 것이다. 지훈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후회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감사와 존경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지도록 소주잔을 기울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날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되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한때 서울 사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수진 일가에 대한 소문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지방의 소도시로 내려가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낸다고 했다. 이수진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 대신 탐욕과 오만함이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cautionary tale, 경고성 일화로 회자되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김민준과 김지우는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천무건설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안전모를 쓴 수백 명의 인부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김지훈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명품 옷을 입은 세련된 청년이 아니었다.
먼지 묻은 작업복과 안전화를 신고 그의 얼굴은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다. 그는 현장의 막내로서 자재를 나르고 거푸집을 정리하고 선배들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처음에는 어설픈 그의 모습에 혀를 차던 베테랑 인부들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땀 흘리는 그의 성실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지우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현장 한쪽에 마련된 간이 식당에 둘러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야, 막내 밥 많이 먹어둬야 오후에 또 힘쓰지. 현장 반장이 지훈의 식판 위에 제육볶음을 한가득 퍼주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우걱우걱 밥을 입에 밀어 넣었다. 이곳에서 그가 천무그룹 회장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성실한 신입 김지훈일 뿐이었다.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아버지의 돈과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일인지를. 같은 시각 서울 중심가의 천무그룹 본사 회장실. 김민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 서류 대신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안전모를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얼마 전 그가 몰래 현장에 찾아가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에게는 그 어떤 계약 성사 소식보다 아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더 큰 기쁨이었다. 회장님, 저녁 약속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윤 실장이 들어와 보고했다. 그래, 준비하게. 오늘은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좀 사가야겠어. 김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일에 파묻혀 지내지 않았다. 그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지훈이 사는 작은 오피스텔.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김민준이 사온 삼겹살이 불판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현장에서 철근 배치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반장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우리 아들. 이제 기술자 다 됐구나. 김민준이 아들의 잔에 소주를 채워주며 웃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돈, 명예,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오직 땀의 가치, 성실함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만이 그들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결혼식장이나 값비싼 보석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을 나누는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그들의 삶은 비로소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